288페이지 6번 재건축 사업의 정비 계획을 위한 안전진단 나오자. 이렇게. 자, 그래서 정비법에서의 안전진단은 일단 재건축 사업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 입안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88. 자, 안전진단의 대상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안전진단의 대상이 단지 내에 있는 공동주택이었는데 이걸 개정을 하면서 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로, 그러니까 상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안전진단 대상에.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첫 번째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러니까 정비 예정구역별로 정해놓은 정비 사업 시기가 도래를 하면은 정비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때 안전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 요청을 할 때는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입안권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거니까 요청은 입안권자에게. 그 다음에 이 입안권자가 요청을 받으면 무조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청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건 아니고 현지 조사를 해서 이게 진짜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이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30일 내에 통지를 해줍니다. 30일 내에 결과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실시 여부를 현지 조사를 한 결과 이 건물이 진짜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실시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럴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합니다. 기관을 지정.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시설안전공단.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요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사적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한국자 붙는 것들은 공적기관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기관 중에, 그러니까 현지 조사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기관을 지정을 합니다.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죠. 자,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기준은 누가 정할까요? 네, 지 맘대로 하면 안 되고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야, 기둥 가서 망치질 3번 해봐 하면 망치질 3번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비용,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원칙은 여기 입안권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러니까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니까 원칙은 입안권자가 부담하는데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여기 요청한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안전진단의 결과가 나오면 두 군데다가 보내줍니다. 여기 요청한 자랑 여기 입안권자에게 안전진단의 결과를 보내주면 이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니까 이 결과만 가지고 입안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 결과 플러스 지역 여건 플러스 도시계획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비계획 입안할지 말지.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보내줍니다. 시도지사에게. 근데 이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는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 근데 이 적정성 검토는
공적 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공적 기관. 여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공적 기관에다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그다음에 국장은 시도지사에게 야, 나도 좀 보자.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국장이 자료 제출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죠. 그럴 때는 자기가 직접 적정성 검토를 하는 건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적정성 검토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해서 시도지사가 자기가 직접 적정성 검토를 했던지 아니면 국장의 요청에 의해서 적정성 검토를 한 결과 정비계획의 입안의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 입안권자에게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죠. 예전에는 명한다라고 했었는데 뭐 요청, 취소 등 정비계획 입안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을 하고 이 요청을 받은 입안권자는 응 해야겠죠. 따라야 한다. 이게 정비법에서 안전진단, 재건축 사업에서의 안전진단의 절차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주택법에 가면은 리모델링 할 때 안전진단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 안 할 겁니다. 작년까지는 했는데 좀 내용이 요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요거랑 비슷한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따로 그냥 보지 말고 여기서 배운 거 안에서 그냥 유추해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할 때 안전진단을 상세하게 할까요? 리모델링 할 때 안전진단을 상세하게 할까요? 재건축. 보통은 생각한 게 정답이 아니라고 했죠.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면 이거 건물 무너뜨릴 겁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통과하면은 이 위에 2계층, 3계층 더 쌓아 올립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죠. 4번을 합니다. 안전진단 4번을. 안전진단을 2번 하고 안전성 검토라는 걸 또 1차, 2차에 걸쳐서 합니다. 안전진단을 1차, 2차, 안전성 검토를 1차, 2차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번을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요 안에서 여기서 배운 범위 안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게끔 지금까지는 문제를 출제했으니까 요거에서 그냥 유추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은 거의 웬만한 건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책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6번에 안전진단. 1번 안전진단권자와 안전진단 사유. 1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 정비예정구역 배열 밑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그 다음에 2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을 밑줄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요청이 있을 때입니다. 요청이 있을 때. 근데 요청할 때는 동의가 얼마 동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 그래서 거기 뭐 사유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있죠.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만 기억하시죠.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거나 아니면은 요청이 있을 때 요청할 때 동의 요건은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가로 2번 안전진단 대상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밑줄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택단지의 건축물 예전에는 공동주택이었는데 이걸 개정을 한 겁니다. 건축물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밑줄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게 밑에 5가지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이 붕괴, 밑줄 주택이 붕괴. 서 있어야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를 판단할 텐데 넘어져 있으면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2번 주택의 구조 안전상 밑줄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 원래 건물 지을 때는 기둥이 3개 있었는데 지금은 기둥 하나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볼 필요도 없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겠죠. 세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밑줄 잔여 건축물. 자, 이건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여기 101동 102동부터 해서 107동 108동 110동까지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 10개 동이 있습니다. 이 10개 동 중에서 전체 건물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면 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노후불량 건축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101동부터 107동까지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싹 다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잔여 건축물, 얘네는 안전진단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남아있는 잔여 건축물 108동부터 110동까지 얘네는 안전진단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죠. 다 단지 전체가 안전진단 대상이 돼야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요게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남아있는 잔여 건축물.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밑줄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재건축 단지가 아닙니다. 재건축 구역이 아닌데 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이제 간선도로가 있고 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려면은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구역은 어쩔 수 없이 정비구역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건물이 튼튼하든 말든 이건 무조건 허물고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진단 안 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되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5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 등급이 밑줄 D등급이나 E등급. D등급은 조건부 재정건축, E등급은 재건축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서 안전 등급을 낮게 책정을 받은 거죠. 그런 것들은 여기서 정비법에서는 안전 진단을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거는 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시험에 뭐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데 첫 번째 건물이 붕괴되어 있을 때, 두 번째는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 번째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충족하고 남아있는 잔여 건축물,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다음에 다른 법률에서 받은 안전 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인 경우, 이럴 때는 안전진단을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안전진단을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안전진단의 의뢰.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마감, 설비 노후도 및 주거 환경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 그러니까 요청을 받으면은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을 무조건 실시하는 게 아니라 현지 조사를 통해서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해서 기획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디귿의 한국시설안전공단, 얘네는 공적기관. 근데 니은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사적기관이라고 구분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안 읽었구나. 거기 288페이지 옆에 참고 나와있죠. 288페이지 옆에 페이지 참고. 거기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이 입안권자입니다. 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일부터 30일 밑줄 이내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통보. 제가 여기 써놓은 거. 그래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30일 안에 요청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289페이지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하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2번.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밑줄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안전진단 하는 거 아닙니다.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 건물이 막 100년은 더 버틸 것 같은 거죠. 그럴 때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그 다음에 4번 안전진단의 실시.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거기 밑줄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거기 밑줄 입안권자랑 요청한 자에게 제출.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은 두 군데다 보내주죠. 요청한 자랑 입안권자. 여기 요청한 자랑 입안권자. 그 다음에 구조안전성 평가, 뭐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의 평가 이런 게 있는데 구조안전성 평가라는 거는 건물이 진짜 이게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얼마나 버틸지, 내구 연한 같은 것들. 근데
주거환경 중심의 평가라는 거는 건물이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주차장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거죠. 내지는 배관들이 너무 낡아가지고 녹물이 칼칼 쏟아집니다. 아니면은 우풍이 너무 심한 거죠. 겨울에 막 외풍이 너무 심하고 춥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게 주거환경 중심의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참고로.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그 안전 등급을 매길 때 이 구조 안전성에 관한 평가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 배관들도 낡아가지고 녹물이 칼칼 쏟아지고 하는데 이 건물이 쓸데없이 너무 튼튼한 거죠. 한 100년은 더 버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구조 안전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 안전진단 대상에서 통과되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이 점수를 매기는데 구조 안전성, 그다음에 주거환경 적합성 뭐 이런 것들 점수 매길 때 이 구조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높여버리면은 비중을 높여버리면은 아무리 살기가 힘들더라도 건물이 안 무너지면은 이거 재건축 안 돼 이런 식으로 평가를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 이럴 때 이 구조 안전성에 대한 평가의 비중을 높인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점점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났던 거죠. 다음 페이지. 가로 5번. 안전진단의 결정.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쭉 밑줄 하십시오.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대상, 기준, 실시기간, 지정 절차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됐고. 이렇게. 그래서 안전진단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위반할지 말지 여부는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고 지역 여건,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라는 게 나오죠.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거죠.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시 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 사람들을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적기관이죠? 공적기관 이 두 기. 공적기관에 안전진단 결과의 밑줄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여기 시도지사가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고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데 적정성 검토는 여기 공적기관에만.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적정성 검토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국장은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렇죠? 나도 좀 보자. 이렇게 나도 좀 보자.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옆에다가 직접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겁니다. 국장이 자료 제출 요청을 하고 자기가 받아봐가지고 자기가 직접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요청.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밑줄 요청. 위반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다만이야는 뭐 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지 마십시오. 여기까지가 안전진단. 그래서 일단 안전진단은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때 정비계획을 위반하기 전에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거는 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근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었죠? 건물이 붕괴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사용 금지가 필요한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충족하고 남아있는 잔여 건축물,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다른 부분에서 받은 안전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첫 번째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두 번째는 요청이 있을 때. 요청할 때는 동의요건이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을 합니다. 저 입안권자한테 요청을 하면은 이 입안권자는 무조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30일
안에 요청하는 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하기로 했을 때 N은 요 세 개 중에 하나의 기관을 지정을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거죠.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는 지 맘대로 하면 안 되고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비용은 원칙은 입안권자가 부담하는데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눈 좀 뜨십시오. 눈 좀.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 결과가 나오면 두 군데다가 요청한 자랑 입안권자한테 보내주고 이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만 가지고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죠. 또 아니죠. 집중을 안 하고 있죠. 눈만 뜨고 있지. 안전진단 결과, 지역 여건,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와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하고 이걸 받은 시도지사는 적정성 검토를 어디에다가? 공적 기관에다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 나도 좀 보자 할 수 있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국장은 자기가 직접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쨌든 시도지사가 자기가 직접 내지는 국장에 요청해서 적정성 검토를 한 결과 정비계획 위반의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필요한 조치를 요청을 할 수 있고 위반권자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이게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딜 가면 되냐면 자, 아까 시행자 했었고 300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죠. 안전진단 했고 300페이지 아까 했던 거 사업의 시행 방식 그 뒤에 이제 시행자가 나오죠. 시행자 시행 방식 시행자는 아까 했던 거고 그 뒤에 304페이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 누가 하죠? 조합이. 근데 예외적으로 공공이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공공이 예외적으로 거기에 8가지 사유가 나올 건데 그걸 3개, 2개 이렇게 묶을 겁니다. 거기다가 묶으면 안 됩니다. 순서 바뀝니다. 거기 1번이랑 1, 4, 5번을 묶으시면 돼요. 1, 4, 5번. 그 다음에 2번, 3번, 6번을 묶을 거고 7번, 8번을 묶을 겁니다. 이렇게. 자. 밑줄 쳐드릴 겁니다. 밑줄 쳐드릴 거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하죠. 자, 1번은 천재지변. 그 다음에 아마 4번에 지자체 장이 시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이라는 게 있어요. 병행. 그 다음에 순환 정비 방식 5번에 순환 정비 방식. 요거 얘네를 묶어서 천, 병, 순 이렇게. 천재지변. 그 다음에 지자체 장이 시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 그 다음에 순환정비 방식 이렇게 3가지 1번 4번 5번 그 다음에 2번 3번 6번에는 좀 이따 같이 밑줄 칠 겁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말이 다 들어갈 겁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자 2번부터 한번 보죠. 2번부터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예정일 밑줄하시고 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동그라미 그 뒤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박스 304페이지 박스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네모 박스 거기 2번. 그래서 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뒤에 밑줄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데 가로 안에 재건축 사업은 제외 밑줄. 그 다음에 3번 추진위원회가 시장 군수 등의 승인받은 날부터 3년 동그라미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동그라미 하시고 그 밑에 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박스. 그 다음에 6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취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박스 하시고 취소.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정비 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근데 뭐는 제외하죠? 재건축 사업은 제외. 이렇게.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고 나서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역시 3년 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여기는 3년. 그 다음에 6번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7번, 8번에는 면적 2분의 1이 두 개가 나옵니다. 면적 2분의 1. 보면 7번.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주공 등이 소유한 토지 면적을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밑줄. 박스. 그러니까 공공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 정비구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 밑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군수나 주공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 그러니까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공이 소유하고 있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공공이 시행하는 것에 동의한 겁니다. 네, 8번. 해당 정비구역의 면적 2분의 1 박스.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나 주공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요청한 때. 다만 이하는 보지 마시고. 그래서 7번의 면적 2분의 1은 공공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정비구역의 면적 2분의 1 이상이고 플러스 소유자 과반수가 공공이 시행하는 것을 동의한 때. 그 다음에 8번은 면적 2분의 1 이상이랑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한 때. 이럴 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누가 할 수 있죠? 공공이 할 수 있어요. 공공이.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민간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공공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천병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면적 2분의 1 이렇게. 천병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면적 2분의 1. 근데 여기 재건축 사업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우리 사업 세 가지가 있죠.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 중에서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측면이 사익적인 측면보다는 강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이런 데서 기반시설 정비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사익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사업인데 이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양호하죠. 양호한데 우리 집이 낡아서 하는 사업이죠. 우리 집이 낡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공익보다는 사익적인 측면이 훨씬 강한 사업입니다. 거의 100% 사익.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나중에 아까 개선 사업은 공공이 주도를 하는 사업이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를 하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했죠. 그 다음에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사업인데 재건축 사업은 거의 100% 사익입니다. 우리 집이 낡아서 우리 집 고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재건축 사업을 제외하는 경우는 사업을 하든 말든 공공은 신경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니까 지가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공익적인 사업인지 사익적인 사업인지 이런 것들 가지고도 나중에도 많은 제도들을 끌어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연은 뭐 지금 당장 외우기 힘들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천병순 사업 시행계획 인가 면적 2분의 1 이런 거. 개발법에서도 비슷한 거 있었죠.
개발 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죠?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원칙적인 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2분의 1, 1 병행 이런 것들 봐야죠. 뭐 7. 208페이지 206페이지 206페이지 거기 환지 방식의 시행자 나오죠? 원칙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인데 2분의 1, 1 병행 2배 이렇게 2배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 시행자 변경 사유 나오죠? 혹시나 필기를 해놓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부도 파산 이렇게 했던 거. 거기도 보면은 중간에 제가 실시계획 인가에다가 박스 내죠. 실시계획 인가. 여기도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중심으로 2년, 3년 취소 이렇게. 2년, 3년 취소. 거기는 실시계획 인가를 중심으로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부도 파산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것들. 문제 풀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304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공공시행자로 지정했을 때는 고시에서 알려줘야 되고 3번에 공공시행자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지정이 됐으면은 조합 설립 인가나 추진의 구성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봐야겠죠. 공공이 사업할 거니까 조합은 이제 필요가 없죠. 이렇게 가로 3번에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4번 지정개발자라는 게 가끔 나오는데 뭔지만 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른 민관 합동 법인, 그 다음에 신탁업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토지 소유자, 민관 합동 법인, 신탁업자 이런 사람들을 지정개발자라고 합니다. 지정개발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1번의 천재지변, 그 다음에 2번은 요거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3번 요것만 우리 위에서 안 봤던 내용인데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때, 이럴 때는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지정개발자가 이런 사람이구나 정도만. 그 다음에 고시 통보 이런 것들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가로 3번 신탁업자 지정개발자 지정의 효과, 뭐 지정개발자가 지정됐어도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들을 조합이 안 할 거니까 취소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번에 대행이라는 건데 우리 개발법에서도 대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발법에서도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개발법에서는 공공이 해야 되는 일을 민간한테 대신 행하게 하는 거, 이게 개발법에서의 대행입니다. 뭐 설계나 분양 이런 일들을 공공이 해야 되는데 주택 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하는 거, 이게 개발법에서의 대행. 근데 정비법에서는 이게 반대입니다. 반대. 원래는 민간이 해야 되는데 민간이 잘 못하니까 야 갖고 와, 공공이 대신합니다. 이걸 정비법. 그러니까 개발법에서는 공공이 설계나 분양 등의 업무를 민간한테 대신 행하게 하는 게 개발법에서의 대행. 근데 정비법에서는 민간이 사업 잘 못하고 있으니까 공공이 대신해버립니다. 이걸 정비법에서의 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업 대행자 지정 사유, 시장 군수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민간을 대신해서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공 등 또는 지정 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해서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 잘 못하고 있겠죠. 1번에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요청할 때는 공공이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이나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이거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그 다음에 대행자의 권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 군수 등 주공 내지는 지정개발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는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요약서에서 제가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은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310페이지. 310페이지. 조합입니다. 조합.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 정비법에서 나오는 조합은 개발법에서 배웠던 조합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개발법보다는 개발법에서 안 배웠던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법 조합은 두 문제도 자주 나오는데 개발법이랑 비슷한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개발법에는 없이 추가가 되는 내용들에서 한 문제가 더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해서 개발법에서도 조합을 조합을 만드는 시기는 구역 지정하고 나서 조합 만들듯이 정비법에서도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이 조합을 만듭니다. 해서 자, 개발법에서는 몇 명 모였죠?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하는데 정비법에서는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이 모여가지고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추진위원회는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추진위원회는 인가 받는 거 아닙니다. 승인 받습니다. 승인. 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랑 시장 구수 등의 승인. 그 다음에 요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민간인들이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의 가격 비교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양가 산정해야 되고 조합원들한테 권리 얼마나 분담금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하기가 어려우니까 첫 번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를 선정합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두 번째는 설계자를 선정합니다. 설계자. 세 번째는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서를 확정하는 것은 조합 만들고 나서 총회에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합 설립을 위한 각종 준비 업무를 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준비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 책걸상 사고 커피 사놓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사무실 없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준비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동의를 받는 거, 동의를 받는 거. 그래서 동의서의 진구, 이걸 추진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동의 요건이 사업들마다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 이 재건축 사업은 단지 안에서 받는 요건이 있고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동의 요건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 그 개발법에서 조합 설립할 때는 동의 요건이 얼마였죠?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게 조합 설립 시 동의 요건이자 개발 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일 때의 동의 요건이죠. 근데 여기서는 동의 요건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 안 만듭니까? 네, 개선 사업은 조합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공공이 주도를 한 사업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추진위원회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여기 동의요건은 어디 나오냐? 313페이지에 동의요건이 나옵니다. 312페이지, 313페이지. 그래서 그 312페이지 가로 2번에 조합 설립 시 동의요건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재개발 사업은 그대로 쭉 밑줄 하시면 됩니다. 소유자 4분의 3 면적의 2 분의 1 소유자 3분의 3이랑 면적 2분의 1.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기역의 주택단지 안 이렇게 되죠. 안에서는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랑 전체 소유자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 그 다음에 그 옆에 313페이지 니은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아닌 구역에서는 소유자 4분의 3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7번 보시면 제가 4분의 3, 2분의 1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시험에는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숫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법 주문에 나오듯이 4분의 3, 2분의 1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분수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가. 모의고사 같은데 가끔씩 뭐 이상한 객관식 문제집 보면은 4분의 3 이렇게 써놓는 책이 있는데 그렇게 안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무조건 4분의 3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싹 다 소유자. 앞에 있는 거는 싹 다 소유자 4분의 3. 우리가 개발법에서는 면적 3분의 2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인데 정비법에서 앞에 나오는 게 소유자고 이 소유자는 싹 다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그 다음에 뒤에 면적들이 지금 바뀌죠. 그 다음에 재건축은 단지 안에서 할 때는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제 외워야겠죠? 가끔씩 뭐 괄호 넣기 문제 같은 걸로 출제를 하는데 갑이랑 을이 있습니다. 갑이랑 을. 얘네가 엄청 친한 친구예요. 엄청 친한 친구. 그래서 이제 대학생인데 대학생 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용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술 한잔 하는 거죠. 학교 끝나고 술 한잔 하고 택시를 타고 갈 돈이 없으니까 버스 막차 시간에 맞춰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얘네는 친하니까 몇 번 버스를 타고 가는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이 타고 가는 버스 번호를 아니까 갑에게 말하죠. 을에게 말하죠. 저기 그 을이 타고 가는 버스가 오는 겁니다. 저게 4321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가라고. 저기 이제 4321이 오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술을 많이 먹었죠. 우리.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꼬장을 갑자기 핍니다. 안 가? 이러면 안 가. 꼬장을 피면서 안 가? 하면서 4343 타고 갈 거야. 이러면 4343. 그러니까 갑도 이게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잘못 들었죠? 왜 4332 타는데? 이렇게 두 문자를 이렇게 대화체로 만드는 저게 4321? 저게 4321? 안 가? 꼬장 피죠? 안 가? 안 가가 중요합니다. 안 가? 꼬장 펴야 됩니다. 안 가. 4343? 왜 4332?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4321, 4343, 4332 이렇게 해놓으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분해 이렇게 쓸 거니까 딱딱 찍으면 됩니다. 4321, 4343, 4332 이렇게. 무조건 분해로 나오니까 무조건. 이렇게. 그래서 4321, 4343, 4332 이렇게. 근데 안에서 할 때는 가봐서 안 가? 이게 좀 안 가. 꼬장 펴야 되니까 안 가? 이렇게. 안 가. 요게 조합 설립 시 동의 요건. 이렇게. 그 다음에 동의받은 거 가지고 이제 뭐하러 갈까요? 인가 신청하러 가야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러. 조합 설립 인가는 누가 해줍니까? 지정권자는 개발법이고 여기는 시장, 군수 등. 자,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조합이 성립하죠. 인가 받으면 조합이 성립합니까? 네 하신 분 손 들고 계시고. 자, 법인이니까 등기를 해야죠. 등기를 해야 사람이 됩니다. 자,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게 의사결정기구, 총회죠. 총회. 자, 총회의 구성원은 조합원들이 총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자, 개발법에서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개발법에서는 누구였죠? 토지 소유자. 근데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사유자 이런 사람들이 조합원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사업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해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자만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럼 반대하면 팔고 나가야 됩니다. 매도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한테는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서 야 팔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에서 재건축 사업은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재건축 구역 안에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 내지는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그 다음에 총회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대의원회를 두죠. 총회의 권한을 대신하기 위한 대의원회를 두는데 개발법에서는 조합원이 몇 명 이상일 때 50인 이상일 때 둬야 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 정비법에서는 조합원이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답니다. 두어야 한다. 필수 기간입니다. 필수 기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하고 나면은 조합장, 이사, 그 다음에 감사. 이 사람들 묶어서 뭐라 부르죠? 임원. 이 임원들이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임원은 겸직 금지 의무.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고, 두 번째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결격 사유. 결격 사유는 우리 개발법에서 배웠던 네 가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기로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똑같고, 하나 더.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것도 개정이 된 겁니다. 작년에 원래는 5년이었는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올해 시험 문제 이거 무조건. 자,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임원이 되려면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 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원이. 요거는 나중에 책을 읽으면서 좀 이따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 전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고 나서 동의 후,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라는 걸 개최합니다. 창립총회. 창립총회의 개최 시기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동의 후 인가 전. 요때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그 다음에 창립총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첫 번째는 여기서 정관을 확정합니다. 개발법에서 말씀드렸는데 조합에 대한 인가는 요 정관에 대한 인가라고 했습니다. 해서 인가 신청하기 전에 이 창립총회를 통해서 정관을 확정해 놓습니다. 정관을. 그 다음에 반장 선거합니다. 임원 선임. 그 다음에 줄반장 선거합니다. 대의원 선임. 그래서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고 대의원을 선임하고, 요게 창립총회는 개최하는 시기가 동의받고 나서 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자, 책을 한번 보죠. 310페이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310페이지 추진위원회의 구성 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고, 네, 구역 지정하고 나서 조합 만들죠.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누구한테 승인받습니까? 시장, 군수 등에게 승인받습니다. 인가받는 거 아니고 추진위원회는. 그래서 1번에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 이상? 5명 이상의 추진위원이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죠. 그 다음에 동의 승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근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까지는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항상 뭐 철회 의사표시 같은 것들은 인가, 허가, 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철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의의 절차 이런 것들은 요건 놔두십시오. 동의의 절차는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의 기능이 나오죠.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서 1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자를 선정하고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각종 준비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준비 업무에 들어가는 것들이 조합 만들어지기 전에 하는 일들은 싹 다 추진위원회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창립총회는 누가 개최할까요? 추진위원회가. 조합 인가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니까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동의서의 진구도 추진위원회가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는 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전문 관리업자 전, 설,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 개시 준비 이렇게 전설 개시 준비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인데 뭐 추진회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뭐 경제입찰 수의계획본부로 선정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그다음에 창립총회 개최인데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 밑줄 그 앞에다가 동의 후 적어놓어요. 동의 후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고 나서 인가 신청 전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받고 나서 동의 후 인가 신청 전에 동의 후 인가 전 동의 후 인가 전 귀찮으신 분들은 제가 아마 요약서에 써놨겠죠. 동의 후 인가 전 그 다음에 업무 수행에 관한 동의인데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조직은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한 명이랑 감사를 둡니다. 감사 이사는 없고 감사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운영 뭐 이런 것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 등 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뭐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밑줄 조합이 포괄 승계.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태아라면은 이 조합이 사람이라면은 추진위원회는 태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5번 이런 것들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죠. 시장군수 등 주공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민간이 정비사업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밑줄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312페이지. 그러니까 민간이 사업할 때는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조합 설립 시 도기용권은 재개 4321, 4343, 4332 이거. 그래서 안에서 할 때는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가 포함되는 거. 재개 4321 그리고 앞에 소유자가 싹 다 4분의 3. 앞에 게 싹 다 소유자고 4분의 3입니다. 뒤에 면적이 바뀝니다. 면적이. 앞에 거는 소유자. 그래서 재개 4321 안가 4343 왜 4332 이렇게. 그다음에 인가의 변경.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그 313페이지 가로 2번.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로 2의 동그라미 1의 사항을 첨부해서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받았는데 그걸 변경할 때는 인가받죠. 이렇게. 다만 대통령령으로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다음에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54조를 적용할 때 조합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 주체로 보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일부터 같은 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5번 뭐 됐고 6번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방법인데 요거는 조금 설명할 게 있으니까 쉬었다 가죠. 7, 8은 놔두십시오. 그대로.